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결국 말이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사의를 수용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전재수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실명으로 거론되는 분들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게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부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게 이제 공통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재수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정동영 장관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둘 다 말이죠. 2021년도 9월에 받은 걸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모든 내용을 다 부인하고 있고, 별도로 향후에 모든 정보를 종합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하게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재수 장관의 경우에는요, 지금 부산시장 출마 가장 유력한 후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부산시장 국민의힘의 박현중을 약간 리드하는 걸로 일부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부산을 탈환하는데 매우 중요한 제목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일단 이 사태가 언론에 보도된 것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이 명예훼손도 훼손이지만은요, 정치적인 이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설령 이 의혹이 사실로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또 거론되고 있어요. 전에 부산시당 시당 위원장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이재성, 그다음에 또 지금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이런 분들이 대안 인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권의 후보군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형준 현 부산시장 이외에도 조경태, 그리고 김도우 의원, 이런 분들이 또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장관의 이번 의혹 그리고 사의 표명은요, 단순하게 개인 장관 하나가 이제 자리를 물러나는 게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에도 굉장한 변수가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동영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여행을 하러 친구들하고 말이죠, 한 7, 8명이 여행을 하러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지인들 중 한 명이 여기 이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통일교 가평 천정궁을 간 적은 있지만은 한학자를 만난 적은 전혀 없고 윤영하고 3명이서 한 10분 정도 차 마신 게 전부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민형사상의 배상 문제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종성이가 말이죠. 임종성이가 이 고리 역할을 했다. 이재명을 비롯한 현 여권의 고리 역할을 했다, 한학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경원 의원, 우리 야권에서 나경원 의원과 그다음에 김기환 전 의원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특검에서는요, 지금 지금 전재수 장관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한 점에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뇌물죄로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내사가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특히 이제 임종성과 관련해서는 임종성, 김규환, 이런 사람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내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전재수한테는 접근했냐, 김규환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통일교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바로 한일 해저터널. 이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제일 영향 있는 사람이 문재인 때부터 누구? 전재수. 그러니까 전재수한테 집중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어프로치를 한 거예요. 윤영호 말 맞다나. 자, 그리고 이제 김경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로비타운에서, 왜냐하면 통일교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한일 해저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피스로드 재단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수건 사업 중에 수건 사업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통일교. 그러니까 요거 노비하려고 전재수한테 줬고, 그래서 전재수한테는 4천만 원에 불가리아하고 까르티아 2점. 불가리아하고 까르티아 시계는 잘 아시겠지만은 저렴한 것은 한 5, 600만 원짜리도 있지만요, 비싼 거는 수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건 가격을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모델을 줬냐에 따라서 가격이 2개면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지금 저 특검에서도 말이죠.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는 걸로 봐서 뇌물 혐의를 가지고 내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검에서도 이건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부산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이번. 그래서 이제 해수부 이전도 이거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요. 지금 맨 먼저, 전재수 장관의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 부산, 지금 유엔, 그러니까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서요. 제4차 2028년도에 열릴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뉴욕을 방문했다가 지금 오늘 급거 귀국하고 귀국 길에 입국하자마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 공무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고요. 해수 관관들도 장관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사임 의사를 표명할지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해수부 관계자들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당황스럽다. 그리고 뭐라 드릴 말씀도 없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용산에서는 이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김성범 차관 대행 체제로 지금 전환되고요. 그리고 퇴임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퇴임사를 전할 예정. 퇴임시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뭐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해수부는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성공했지만은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 전에 이렇게 사퇴하는 이 전례 없는 사태를 맞은 데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이런 일은 2013년도에 해수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예, 처음이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취재인한테도 이런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효가 없었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해수부를 유엔 해양총회도 총회지만은 지금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긴다. 이게 이재명의 가장 큰 공약사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부는 지난 8일 날 단계적으로 부산청사로 이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해운물류국은 이미 부산에 이전을 해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본래 20일까지 이사를 마무리하고 20일부터 본격적인 부산시를 열 계획이었지만은 이게 차질이 있을까 봐서 굉장히 지금 해수부가 싱숭생숭하고 있다. 딩숭생숭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부산 지역도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자, 북극 항로 개척하고 부산 이전이 이제 중요한 지금 이재명의 공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충격적인 분위기에 쌓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지금 전재수 장관이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고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거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밝히겠다. 그리고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도 됐다. 하지만 더 책임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희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혹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명백백 밝힐 것이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 전재수 장관도 이 부인 강도가 말이죠,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진술 내용도 이제 특검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부인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일관성이 있어요. 이거 정말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경찰의 신속한 그리고 신층적인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돈을 언제 줬냐? 2018년도에서 2020개로 돼 있지만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2021년도 9월에 줬다. 2021년도 9월에 줬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수본에서는요, 특별 전담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전재수 지금 장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시장 선거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지금 이제 이 우려이고, 여권에서는요 우려이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은요, 지금 박수현 수석이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공직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규명하겠다는 자세 자체가 국민께서 원하는 눈높이다. 그래서 전재수 장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이 명명백백히 잘 밝혀져서 장관직을 사퇴한 엄중한 선택이 국민께 각인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출처도 완전히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뭐가 특정되신 것이 없고 수수 의혹 금액만 나와서 설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방송 직전에 전재수 장관하고 통화했는데, 전재수 장관 본인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이 혐의를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 해수부 직원들이 가장 신경이 쓰였다고 한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동영 장관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 같은 경우도 뭐가 없다. 지금 소문과 설의 상태에서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평하기는 이르다. 당이 윤리감찰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켜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혼비백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패닉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지금 권성동이 하나 잡아놓고서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관련자들 엄청난 지금 폭탄을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산시장 선거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전진수사에는 끝이 않은 시작이다. 엄정수사 원칙을 밝혀라.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그야말로 본인이 임명한 장관과 친명인사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엄정한 수사 원칙부터 밝혀라. 그리고 지금 의혹이 근거 없는 낭설인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의혹인지 모든 것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가려져야 한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장관 2명의 이름이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여기에 친명계 핵심 인사로 지목되어 온 정치인들의 실명이 등장하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의혹의 범위는 이미 A를 넘어서 정부 신뢰와 직결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전재수 사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고가 시계 제공 의혹, 현금 수천만 원 수수 의혹,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 사업 연계 가능성 등 구체적인 보도가 이어가고 있다. 특검 내부에서 전 장관에 대해 뇌물혐의 정황까지 검토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예. 그래서 이재명은 정규단체 해산을 운운하며 논점을 흘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임명한 장관과 친명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 엄정수사 원칙부터 전명하라. 현 정부 장관에까지 뇌물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지시와 조치가 없으면 수사는 첫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 예.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한 사실규명, 정치적 거리 없는 전면 수사, 그리고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적의무의 책임 있는 의지다. 정비 스스로 진술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토록 중차에 대한 의혹을 방치할 것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장정혁 대표도요, 통일교역과 관련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이재명의 국무회의 발언 경위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받게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민주당은 종합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사건부터 특검을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지적한 거 있잖아요. 용산에 제대로 먼저 보고했느냐, 그리고 특검에서 요거를 왜 이렇게 넉달 돈이나 끌고 앉았느냐, 감췄느냐, 요 부분도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 저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부산이 결국은요, 해수 이전 문제, 그리고 이제 유력한 민주당 후보의 낙마, 이런 걸로 해서 부산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지금 이제 그러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이냐,
예, 상당히 부산시장 자리를 좀 뺏어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거 다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박재호 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겠지만은 패수부 부산 이전으로 반등을 기대했던 부산 민주당 지지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김명춘 전 해수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전재수 장관의 사태가 부산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전재수 장관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는 김도우 의원,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임종석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임종석은 친명 연결고리를 했다. 친명 연결고리를 했다. 그리고 신도들이 말이죠. 하도 많이 자주 왔기 때문에 임종석은 통일교 신도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임종석의 역할이 굉장히, 그러니까 통일교와의 접촉 강도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임종성. 그리고 말이죠. 임종성은 뭐 노래도 불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임종성의 경우에. 예, 임종성. 자, 그래서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연예 금품 수수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쪼개기 후원금, 그리고 이제 윤영호는요, 쪼개기 후원금하고, 그 다음에 통일교 집단, 통일교 신도들 집단, 입당, 요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윤영호 본부장의 녹취록에 따르면은, 임종석은요, 이재명 대통령 쪽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종석 의원이 통일교 행사에 자주 나오고 연설도 많이 해서 모두 신도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 한학자 총재 앞에서 임종석은 노래하는 모습도 봤다. 예, 그렇지만은 임종석은 주변에 굉장히 억울하다.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김규환 의원도 전면 부인, 나경원도 전면 부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동영 의원의 입장문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면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딱, 차 10분 마신 것밖에 없다. 그 뒤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한학재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요, 2021년도 9월 30일 오후 3시에요. 아주 정확해.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이 있지 않았고 30년 전체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의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다.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왔다. 그러면서요, 근거 없는 남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9월 30일 오후 3시에 가평에 있는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씨하고 처음 만나서 차담을 가졌는데, 그 당시 고교동창 김희수 씨,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입니다. 전 전북도의회 의장, 김희수 고교동창하고 친구 7, 8명이서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고,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에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이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정동영 윤영호 관계자죠. 예, 10분 정도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가 전부였다. 그리고서 끝난 다음에는 바로 승합차로 동생해서 전주로 내려왔다. 이렇게 밝히고,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로 연락을 주거나 바꾼 적이 전혀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한학자하고는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일면식도 없다. 예, 똑부러지게 전부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굉장히 이것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통일부도 별도로 입장문을 내놓고요. 정정 장관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을 한 번 만난 거 외에 전혀 근거 없는 허위 낭설이다. 그리고 금품 수도 관련 보도를 한 뉴스토마토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뉴스토마토가 이거를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뉴스토마토가 이제 특종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요거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여기 이제 명단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여기. 자, 민주당 측 인사로서는 전재수, 임종석, 정동영, 이종석 전 국정원장, 정진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두 부인하고 있어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은요, 세종연구소 연구소에 연구위원회 있을 때, 연구를 했을 때 지인의 요청으로 통일 문제 얘기한다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잠깐 만난 거 아무것도 없다. 그 이외에 똑부러지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충분히 정동영 장관과 이종수 장관도 구체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신뢰성이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재수 장관도 아주 구체적이고 강하게 지금 부인하는 걸로 볼 때는 상당히 좀 헷갈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정진상은 딱 잘랐어요. 접촉이 없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진상이는 맨날 접촉 없다 했는데 다 연계돼 있잖아요. 그동안에 대장동, 백현동 전부 부인했지만은 유죄 판결까지 지금 의혹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용도 그러고.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기환 의원, 나경원 의원도 일체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방위적 접촉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결론인데, 요거는 조선일보가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측근 라인의 접촉 시도는 핵심 측근 A씨. 이게 이제 지금 아마도 임종성이가 아니냐. 임종성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 장관급이사 2명. 이 집이 다 나왔죠. 전재수, 정동영. 현 정부 장관급이사 1명. 요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전현직 의원 2명. 이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누군지.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라인,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 2명, 비서실장 2명으로 돼 있죠. 당시 외교안보 장관 1명 이렇게 돼 있었고, 금품 수수 여부는 현 정부 핵심 인사 1명, 전현직 의원 2명. 이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현직 중진 의원, 또개기 후원 전현직 광역단체장 3명, 전 의원 1명. 이게 이제 광주시장 전현직, 그 다음에 현 전남시사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출판 기념회도 하고 선거위원장 10여 명.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지금 후보가 아니라 즉 의혹 대상자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 종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 외교 안보가 아닙니다. 경제 관련 뉴스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내일부터 달라진 모습의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은 남북관계, 비핵화 문제, 그야말로 남북 문제에만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타난 남북 간의 진정한 관계 개선, 그리고 비핵화 문제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로부터 또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잘못된 전략에, 잘못된 남북관계, 잘못된 비핵화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혹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45%의 찬성대 44%의 반대라고 하는 놀랄만한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상당히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되지도 않는 비핵화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경제 문제에 매달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내일부터 대통령이 직접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외교안보 중심의 논평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논평도 조금씩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오로지 외교안보만 아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33년간 공직생활 중 대부분을 외교안보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뉴욕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한 8, 9년 근무하면서, 뉴욕 하면 어디입니까? 잘 아시죠? 월가가 있지 않습니까? 월가가 어디입니까? 세계 경제의 수도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이런 월가에 있는 저명한 실물 경제를 다루는 분들하고, 또 뉴욕에는 좋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명한 경제학자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1차장을 할 적에는 제 담당 직무가 외교안보 플러스
국내외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교안보만큼 깊은 지식은 없지만 나름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실상을 종종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금년도와 내년도 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싱크탱크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추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경제가 한 3.0% 밑에 2.89 정도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런 평균치를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서 금년도 경제 전망치는 2.6에서 2.7% 정도로 보는 것이 평균적인 시각입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은 2.56%로 보다가 연말에 가까우면서 2.3%에서 5% 정도까지 낮춰보고 있습니다. 우리 KDI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 경제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일 거라고 하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내년도에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하는 워닝을 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는 방향으로 내디딜 것을 우려하는 시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국제 경제가 금년도까지 전개된 성장 기조가 이제 둔화되는 추세에 돌입할 거라고 하는 일관된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 싱크탱크들의 전망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해외 의존율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미국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3.5%의 경제 성장을 보인다고 하는데 내년도가 되면 2.9% 또는 3.0% 아래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일 것이다. 미국 경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경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도 금년도만 하더라도 6.5% 수준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예측했는데 내년도부터는 6% 초반대로 떨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전망치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3.5에서 6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나빠지다 보니까 우리 경제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외적 환경의 악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내 경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 뭡니까? 소득 주도 성장, 즉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갖고 높아진 소득만큼 근로자들이 소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소비가 생기면은 공장에서 물건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기업이 잘 돌아가게 하고 이런 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경제를 회생시켜서 성장시켜가지고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주도 성장 이론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직접 써보지가 않았어요. 과거에 일부 기관에서 연구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을 한국의 좌파 경제학자들이 마치 만병통치인 것처럼 우리 경제하고는 맞지도 않는데 이런 처방을 내놓고 1년 반, 2년 가까이를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은 불행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바로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중소기업인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내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자영업자는 약 600만 명에 상당합니다.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 즉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입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통계치를 보면 이런 자영업자들의 법인 파산 신청이 약 670건 정도에 이를 정도로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 7년 동안에 나왔던 법인 파산 건수 중에 최다 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엄청나게 개인 회생 신청이 늘고 있고 최근 2014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프랜차이즈. 이 프랜차이즈의 본사 규모가 본사의 폐업률이 창업하는 비율보다 엄청 높다고 합니다. 이 프랜차이즈 대한민국에서 한 25만 개 정도가 창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무려 140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프랜차이즈 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졸생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약자 계층에 속하고 소득 기준으로 볼 때 저소득층에 속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졸자들의 취업률이 최근 들어 반으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고졸자들의 취업률이 평균 93, 4%까지 이르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60% 초반, 50% 후반 정도로까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약자들, 자영업 중소상공인 그리고 고졸자들의 취업 기회도 줄고 창업 또는 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현상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하는 집단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강성노조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은 취업할 적에도 민노총 관련 근로자 친인척 자식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주도록 사측을 압박하고 있고 일자리도 강제로 빼앗고 있고 폭력과 사기도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강성귀족노조 대표 민노총, 이런 민노총의 불법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이르기까지 많은 경영활동의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과제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관료들이 눈치를 보지 말고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에만, 즉 정치 중립적인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정책 결정권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입니다. 대통령이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얼마 전 기억하시죠? 자동차 산업이 최고로 잘 되고 있고 조선 산업이 최고로 잘 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경제 실상을 이제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시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이런 비판의 외침이 이제 대통령을 깨우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취임 후 처음으로 열게 되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당 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공직생활 하면서 경제가 잘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경제 마인드, 이 정도의 경제에 대한 말하자면 민감성이 약한 최고의 정책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현장을 말로만 쫓아다닌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공무원들이, 정당 인사들이,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달콤한 현장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들의 현장을 찾아가십시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정책 건의를 하는, 그리고 경제 현장을 분석하는 싱크탱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까?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 KDI라든가 중소기업연구원이라든가 노동연구원 같은 핵심적인 공적 연구기관들이 대통령의 눈치,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경제 실정과 관련된 정책 건의 보고서를 아예 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최저임금제 좀 고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싱크탱크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 아까 말씀드렸죠. 민노총의 정부 위에 군림하는 것과 같은 불법 활동, 이제 정부가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민노총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외국 경제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한국의 노동 경직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노조가 지나치게 세다는 겁니다. 노조의 불법을 정부가 눈감아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조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을 집행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국세청 당국이 아무 때나 들이대는 강제 징수 활동, 즉 세무조사의 남발을 막아야 합니다. 기업인들이 투자와 R&D 연구 개발에 몰두하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불쑥불쑥 국세청이 암행어사 같이 나타나가지고 세무조사나 한들, 물론 눈에 보이는 세금 징수 실정은 좋겠죠. 정부의 재정 적자를 막는 데는 좋겠죠. 그러나 골병드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이 골병들면 국민이 아픕니다. 이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남발하지 않도록 세무당국, 정부 당국에서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쉬운 처방들이 아니고서는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대외의 환경도 안 좋고 국내 여건도 안 좋은데 대통령이 똑같은 소득 주도 성장에만 매몰돼서 현장을 챙기고 회의를 계속한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처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득 주도 성장을 제대로 바꿔내십시오. 노동정책 제대로 바꾸십시오.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노동장관 김대환, 이상수 두 장관이 얼마나 세게 쓴소리를 했습니까? 어설픈 진보의 개념 없는 정치를 가지고 노동정책을 펴고 있으니 실패한다. 그리고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설계자나 마찬가지인 김광도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소득 주도 성장은 고쳐야 한다.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전문가들, 경제 노동정책을 직접 담당했던 전직 관료들의 충언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는 용기를 가져주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경제 관련 제 논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